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6월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대한의사협회 투표가 55%라는 역대 최고 참여율로 끝났습니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일 낮 2시 투쟁 여부와 방식을 확정하는데 의사들의 대규모 총파업과 대형 병원의 휴진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위한 막판 결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총파업 여부와 시점, 방식을 확정합니다. 이 자리에 의학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까지 참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께서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의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에서도 절반이 넘는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동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은 이미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장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에 대한 사직 수리 금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적어도 전공의 30%는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이틀간 복귀한 전공의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서륙은 대책 아니냐는 역풍도 불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추진하겠다며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의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의사총 파업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회견에는 특히 오는 17일부터 예정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의료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매우 유망하다면서도 경제성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확한 답을 주러 왔다는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한국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동해의 석유와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당사자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기존의 석유공사가 시추공을 뚫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매장 가능성이 유망한 구조 7개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아브레우 고문이 밝힌 제반 요소는 저류층과 덮개암, 기반암, 트랩 4가지로 이를 동해 심해에서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높은 가능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성공률 20%는 높은 수준이라며 유망 구조 7개를 도출한 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t's still risky, right? It'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If there was one prospect out there, I didn't want to drill it. 다만 기존 유정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Frontier basin means we haven't found sizable economic hydrocarbons yet. So then has more risk. 추정되는 매장량 규모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 편차가 큰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레우 고문은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석유 관련 업체는 인력을 줄이는 추세며 작은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도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의혹에 대한 답변들을 오동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아브레우 고문의 회사 액트지오의 주소가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레우는 자신의 집이 맞다면서 업무의 특이성을 설명했습니다. The answer is yes.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So my team is spread around the world.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 특성상 회사의 규모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생긴 영국 지사도 가정집이라고 밝혔습니다. Which address is also his house. 두 번째 의문은 직원 수가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점입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회사의 업무가 시추가 아니라며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초점을 맞췄음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drill wells, we don't shoot seismic lines, we just interpret data. Every company, they have between 3 to 5 people to interpret the data. 또 이 업계에선 작은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석유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3D 자료 등을 왜 여러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액트지오에만 분석 의뢰했는지 의문도 존재합니다. 석유공사는 분석에 앞서 4개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 평가 결과 액트지오를 선정했다고 설명하며 분석을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은 이유는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3년 심해 종합평가를 위해서 4개의 업체를 경쟁 입찰로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액터지오사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데 업체에 세워 나간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걸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여러 답변이 나왔지만 연평균 매출이 2만 7천 달러, 3,700만 원으로 너무 적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나오지 않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지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 개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안 장관에게 한국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과도한 논란이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유망성과 시추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직접 방한한 아브레오 고문의 감사를 나타내고 성공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이 전 부지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뇌물과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사기업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했고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방울에서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2억 1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다만 스마트팜 사업비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의견만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화영 검찰회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에서 관심을 끈 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소부터 중형 선고까지 20개월이 걸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북 비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돌연 대북 송금은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던 사안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목중 편지를 내고
사실은 거짓 진술이었다며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청사에서 술자리까지 마련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요구한 검찰 꼬드김에 잠시 넘어갔던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얼토당토 않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북비용 송금을 알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혐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판단만큼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대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경기도와 쌍방울 사이 공모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만큼 이 대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한 검찰도 다시 수사에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사이에 보고나 교감이 있었는지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총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뇌물 혐의 관련 형량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셨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법정에 남아 휴대전화를 골똘히 살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를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재개된 뒤에도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정치권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의혹의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 맞춰졌다고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선뜻 인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 회유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재판부가 검찰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닌 1심 판단이 나온 단계란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진행될 상급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내렸고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의혹을 넘어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 1심 결과를 고리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십시오.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특검을 내놓은 속내는 이 대표를 위한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자는 거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압력 행사를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안 잦아들던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불씨를 키우려는 여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야당의 신경전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 4월 석방된 전징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은 지난 4일 재판을 마친 뒤 자택 앞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0시 35분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자 정 전 실장은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도 여야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11명의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과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오는 10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을 이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후보 11명을 정해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단독으로 상임위 배분을 마치는 수순에 돌입한 겁니다. 국힘당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해왔던 11개에 대한 상임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을 내정자로 하며 여야 쟁탈전을 벌이던 상임위들을 모두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을 못 박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 준수가 힘자랑이면 계속 힘자랑을 하겠다면서 합의가 불발되면 다수결 원리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 국회의장 선출 때처럼 오는 10일에도 거듭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통보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을 생각이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여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배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때처럼 여당목 강제 배정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파행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 섞인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합의 없는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대화의 문을 닫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 된 것 같다며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원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가져가면서 나머지 상임위 7개를 배려해주는 척한다며 이는 엄연한 강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협치와 균형의 관례를 깨고 법사위 등을 노리는 건 사법 리스크 방탄과 국정 장악을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거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의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흔들겠다는 의도, 180석을 갖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던 4년 전에도 원구성에 47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눈치조차 보지 않는 거냐며 질타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법에도 불구하고 역대 원구성이 평균 40여일이나 걸린 것은 원구성에 있어서 상생을 하자는 민주당과 DJ의 유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 대응책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 구성 강행이 불러올 역풍은 결국 야당 몫이 될 거라며 여론에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이지만 야권의 강력한 압박에 뾰족한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는 만큼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인도에서 초청하지 않았는데 김 여사가 스스로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호화 기내식 논란에는 실제 기내식 비용 가운데 음식값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에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또 주빈을 김정숙 여사로 초청을 하면서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6,290만 원이 전체가 기내식이 아니라 전체 기내식비 중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혹을 덮기 위한 부끄러운 추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핵심은 인도 정부의 초청 대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김 여사로 바뀐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등 떠밀려 간 것이라고 강변을 하더니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품격을 지키라는 말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을 덮기 위한 부끄러운 추태입니다. 2018년 9월 인도 측은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 달 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인도에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10월 26일 모디 총리 명의 초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 오게 됩니다. 문체부 장관 초청에서 영부인 초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등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타지마을 가고 싶어 등 떠밀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에 예외를 허용하는 당헌 당규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당규 개정 TF가 기존에 보고한 관련 개정안을 논의했고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당 규정은 논의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 핵심인데 대표 사퇴 시기 문제가 이를 희석할 수 있으니 더 중요한 데 집중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튜브에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통쾌하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피해자 측은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사적 제재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검증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익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다시 재점화돼서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비판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적 제재를 위해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적 제재에 호응하는 이유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법의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무려 44명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공직자들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더 분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잘못된 그 수사 절차, 관행 이것들을 바꿔야죠. 반복되는 사적 제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나 지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거나 진정을 냈습니다. 현재 김해 중부경찰서에 고소장 2건, 밀양경찰서에 진정서 3건이 각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고소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원칙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던 유튜버가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어제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라며 관련 영상을 모두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 구독 취소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2명이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열린 40대 의사 A씨의 재판에서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와 전직 배우 박모 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이 두 사람의 통화 녹음 내용을 틀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일부 들어본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3차례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6대가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춘천시에서는 아파트 앞을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보행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을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차량 주변으로 구조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차량 안에 갇힌 누군가를 빼내려는 듯 안간힘을 써보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충남 공주시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한 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이 사고로 7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차량에 불이 나면서 30대 남성 한 명도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하면서 25톤 체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품이 좀 많아가지고 화재가 지금 좀 진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도로가에 멈춰선 검은 승용차 주변으로 출동한 구급차들이 멈춰섰습니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덮친 겁니다. 갑자기 뻑 소리가 나고 이제 교통사고인가 해갖고 아니겠지 그러면서 해갖고 좀 이따가 나가봤더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차에 치인 4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녀가 모두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건봉사 대웅전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대웅전 벽면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선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YTN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소방서장 업무 추진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소방감찰조사관 2명이 추가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상당수 조사 기록이 누락된 정황을 잡고 봐주기 감찰을 위한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의 전북 진안 소방서장 관용차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보도 이후 전북 소방본부가 소방서장급 간부 전체를 소집해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직 3개월 징계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김병철 전 진안 소방서장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압수수색에서 당시 조사 문건들을 확보한 경찰은 봐주기 감찰 정황을 잡았습니다. 취재 결과 강제 수사 후 감찰팀장 등 조사관 총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조사관들은 김 서장 비위를 들여다보기 위해 주변 소방관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서장의 비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적 직무유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해당자를 반드시 고발하도록 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배임 횡령액이 288만 원으로 추산됐지만 김 서장이 횡령액을 200만 원 미만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감찰 부서가 고발 대상 사건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는 소방노조가 조직의 자성을 촉구하며 대신 고발한 뒤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피행위나 범죄 행위가 묵인되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경찰은 조만간 입건한 소방조사관들을 불러 봐주기 감찰 의혹을 둘러싼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상입니다. 유흥업소에 접객권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운영자 사이 흉기 난동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광주광역시 월계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 앞에서 40대 A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40대 남성 1명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피해자들이 유흥업소 영업 근절 집회를 열려고 하자 김 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려 한 뒤 자해까지 시도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인천 계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3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옥상으로 올라가 자해를 시도했는데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동료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50대 교사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7시 반쯤 강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변에 있는 과도를 집어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기물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충일에 우길기를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입주민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해당 주민 A씨는 어제 사과문을 통해 우길기를 단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떠나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부산 수영구와 2007년부터 건설 관련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우길기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 스시마 섬의 유명 신사에서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경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성방가를 해서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의 얼굴을 그대로 SNS에 공개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고선 꽁초는 던져버립니다. 땅바닥엔 침도 뱉습니다. 경내 금연이라며 관리인이 제지하니 적반하장으로 한국말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타바고 나이 됐어요. 여러분들 거래 감을 지르고 이곳은 일본 스시마 섬에 있는 와타즈미 신사.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타즈미 신사 측은 주로 한국인이 이런 비행을 저지른다며 한국인 전체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일부 관광객 영상과 사진 10여 개를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신사는 앞서 2019년에도 한국인 출입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 음식점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사 측은 앞으로도 한국인 출입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조선인 강제 노역 장소였던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하자 일본 내에서는 당혹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의 독도 주변 해역 조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는데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며 보류를 권고하면서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정중히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この佐渡の金山の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るように、引き続き誠実かつ不断に丁寧な議論を行っ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는 앞서 보류 권고를 받은 6건도 결국 등재가 결정됐다며 낙관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당혹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もう期待してたんですけど、昨日発表を聞いて残念だっていう気持ちですね。ずっと期待してますよ。本当に今年こそは絶対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등재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선박이 독도 주변 해양을 조사한 데 대해서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며 부당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다음 달 발간될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와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세상과 삶을 빠르게 바꾸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불안감도 커지면서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기술은 인류에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안전 표준을 도입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AI가 가져올 변화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이 때문에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I mean, the percentage of intelligence that is biological, grows smaller with each passing month. Eventually, the percentage of intelligence that is biological will be less than 1%.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인간 멸종을 가져올 것이란 극단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내놓은 경고입니다. AI가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인간을 위협하며 사회를 장악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완화하려면 관련 업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공동 관리하려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활용 같은 실존적 위협에 대해 협의하는 비공개 회담을 열었습니다. AI 발전의 논란 세계는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Transforming its potential into reality requires AI that reduces bias, misinformation, and security threats instead of aggravating them. 양면성을 갖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책임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We are the AI generation, and this is our moment, and it's our responsibility to write the next chapter in the great story of humanity and technology.
AI가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는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 어려운 숙제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장 핵전쟁으로 확대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황과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러시아가 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Я не считаю, что такой случай наступил. И нет т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о эта доктрина, это живой инструмент. 또 핵공격 교환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핵공포를 줄이려 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러시아의 핵교리는 살아있는 것이라며 수정하거나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며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을 놓고 러시아에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다며 서방을 겨냥한 무기를 어느 나라에 배치할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0년 전 미국 특전사 병사들이 독일군 기관 총탄을 뚫고 기어올랐던 노르망디 절벽을 찾았습니다. 지난 1984년엔 도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소련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역설했던 장소입니다. stood against Hitler's aggression. Does anyone doubt that they would want America to stand up against Putin's aggression here in Europe today?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의 군사 지원이 늦어진 데 사과하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자국산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방 각국이 무기 제한을 잇따라 해제하고 있어 실제 러시아 본토 타격에 투입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현상이 시작됩니다. 붉은색이 보이는데 그게 태양이고 안에 검은색 동그란 게 금성이야. 봐봐. 빨갛게 보이는 태양의 왼쪽 아랫부분에 까만 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별, 금성의 모습입니다. 금성이 태양면을 통과하는 현상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2117년에나 나타납니다. 태양의 광도 변화는 외계 행성을 찾는 데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외계 행성을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2년 8월) 우리별 1호가 발사되며 한국의 우주기술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에 따라 자체 발사체와 위성, 발사장이라는 기초적인 3요소를 갖추며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3, 2, 엔진 정화, 2류. 우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마음이 엄청 뭉클했고 우리가 우주 최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 무슨 로켓 발사할지 궁금해요. 누리호의 불꽃만큼 뜨거운 국민들의 응원 속에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우주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무래도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이미 여행지에서 주말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은 듯 싶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지난주와 달리 고속도로가 사뭇 한산한 흐름인데요. 이번 연휴 기간 중 이동량이 가장 많은 요일은 바로 내일인 일요일로 특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는 서울 방향으로 최대 정체가 예상됩니다. 빗길 사고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뒤쪽으로 미리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고요. 곳곳으로 충청권을 비롯해 빗길 구간이 살펴지는데 아직까지 비구름대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발 전 기상 여건을 확인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55번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원주 일대에서 2차로 막고 작업 구간이 이어지고 있어서 전방 주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직 남부권 상황은 괜찮아서 교통량 자체로에는 불편은 없겠습니다. 빗길에는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남은 늦은 오후에, 충북과 전북은 밤까지 비가 옵니다.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내일까지 80 이상, 또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일부 지방은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도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도, 청주 19.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도 25도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